미국의 빅테크, AI, 챗GPT, 한국의 2차 전지 이런 애들의 어닝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 미래의 성장을 다 끌어당기는 내러티브는 시장의 비성이 아니라 갑자기 높아진 일들로 나타나는 반작용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요, 이것도 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투자와 미래 사이클을 보면 장기적인 그림인데 너는 그 중간에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는 주도주는 탈락하고 재편하고 압축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여전히 미국, 중국 중심의 성장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와 중국의 안 될 거라는 이야기 쉽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본다. 지금 저희는 2대8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나은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게 됐습니다. 글쎄요, 세상이라는 게 늘 변화하죠. 그런데 어쩔 때는요, 저희가 그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저희의 투자나 저희의 일이나 또 저희의 모든 관계가 잘 풀려나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요, 어쩔 때는 세상의 변화가 나하고 굉장히 이게 엇박자를 탄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뒤처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어쩌면 2023년에 상당히 많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를 정석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느끼시는 낭패감 같은 것들도 지금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조금 들기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어이구,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되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약간 사도로라도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유혹들도 많이 있는데,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부장을 모시고 변화된 세상, 변화된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모십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부장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올해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와, 그렇죠. 네, 분석하기도 힘들고 또 베테랑 운영력들도 정말 추풍낙엽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업계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가치 투자자 분들도 이런 경우도 당하네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 저도 안타깝죠. 저도 사실 오늘 반성문을 쓰러 나온 거긴 한데요. 네.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선호부 펀드 매니저 분들이 절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시장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배님들도 시장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뭐 자금을 집행하시는 분들, 운용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분들 투자의 성과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극명함에 대한 해석이나 너무나 작은 소수의 종목들이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다들 자포자기하시거나 도갑판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 애널리스트 본연의 업무는 또 중심을 잡고 시장을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장을 준비하는데 또 제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한두 달? 조금 더 길게는 한 3, 4개월 되게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투자분들 만나뵈면서요. 근데 어쨌든 뭐 시장은 항상 과열과 침체를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 했는데, 올해 같은 시장은 뭐 한 20, 30년 투자를 해보고 경험이 있는 분들도 좀 당황스러웠다라는 평가를 듣긴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될 리포트가 굉장히 두껍게 나왔더군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방송 전에 풀 리포트를 한번 읽고 들어왔는데,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변화된 상황, 변화된 투자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네. 대충 어떤 얘기인지 먼저 인트로를 좀 얘기해 주시고 강론을 좀 들어가 볼게요. 우선 지금의 시장의 가격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나 과거 역사에서 이탈된 그런 흐름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격은 지나고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중장기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적, 그리고 지금 변화된 질서 내에서 우리가 이 자산 시장을 해석하는 게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분석하는 게 옳지만 현재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다음 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일 텐데 저는 그 다음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되게 장기적인 일들일 겁니다. 네, 근데 이 장기적인 일들이 현재의 시장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될 테니까요. 장기적인 이야기를부터 시작해서 작은 강론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아마 되게 타이트할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러시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그 장표 같은 것들을 우리 박석주 부장께서 이렇게 쭉 운영하시면서 저는 그냥 추임새를 넣는 정도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레슨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해보죠. 네. 제가 이제 지금 3%에 보내드린 건 제 1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요약본인데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5페이지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장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긴 사이클을 그려놓은 겁니다. 예. 1900년부터 그렸던 거니까요. 예. 거의 100년이 넘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차트의 핵심은 글로벌 경제는 국제 교역을 통해서 성장해왔고 그 중간중간 고비에 20-30년마다 규칙적인 변화의 패턴이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1800년대 후반부터 1,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에 유럽이 패권을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이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시 되돌림이 있었죠. 예.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이 유럽과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브렌트우즈를 기반으로 1950년대부터 미국이 내세운 경제 질서의 시작점은 국제 무역이었어요. 그리고 전후의 호황이라 그러죠. 리커버리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만들어지면서 1990년도 초반까지 글로벌 경제는 교역의 악대로 큰 성장을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 1985년, 95년에 있었던 글로벌 국제무역의 되돌림의 일들입니다. 이때 지금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의 질서를 되돌리는 거죠. 그게 일본과의 관계에서 플라자 그렇죠. 합의였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독일, 나머지 선진국들의 통화를 절상시켜서 자국의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죠. 예. 그리고 미일 반도체 업종과 갖가지 기술 규제를 통해서 미국의 기술의 패권을 넘어선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의 뒤안길로 보내버리게 되죠. 네. 그리고 미국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군사, 안보, 경제, 제조, 첨단 기술 모두에서 압도적인 패권국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1995년 WTO를 만들고 2001년 중국을 가입시켜서 국제무역의 국제 공급망 분업화가 만들어진 세상을 기반으로 20년 동안 장기 호황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때 글로벌 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제조기지를 형성했고요. 미국의 기업들은 낮은 생산 비용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시장이 됐죠. 근데 지금의 구간은 사실 1985년, 95년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기존에 미국이 제시했던 국제무역, 국제분업의 역사를 되돌리는 탈세계화, 그리고 기존의 공급망의 중심이었던 중국을 누르면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네. 20년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예. 이게 되돌림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런 20-30년 주기의 역사가 변하는 변곡점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이후에 기존 세상에서 수혜를 받던 업종들이 훼손되고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업종 간의 극명한 차별화가 진행되는 구간이 지금과 아주 유사한 패턴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미국의 전략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제가 아마 재작년쯤 말씀드렸던 분쟁의 비용, 인플레이션 이후의 세상으로 제가 세상을 설명드렸던 거랑 아주 유사한 그림일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허해 보이지 않는 건요. 공급망 재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캐캐 묵은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네. 오늘 제가 핵심이 되는 차트 중심으로 나타나는 숫자들이나 그로 파생되는 국가 산업 간의 차별화들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사실 이와 크게 무관하지 않고 비슷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재 시장에 대한 나름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가 7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그렸는데 미국의 전략은 되게 심플합니다. 중국 중심의 기존 공급망을 해체시키고요. 그리고 자국의 패권과 기술 우위를 통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네. 글로벌 경제는 두 가지 권역으로 구분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다음 장을 보면 미국의 제조업이 어떻게 육성되고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림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피부색과 정당이 교체되는 그 상황 내에서도 미국의 제조업의 육성 전략은 사실상 2016년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혹은 치밀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IRA의 첨단 산업의 육성 지도의 초안은 사실 오바마 때 만들어졌어요. 이때 리쇼어링이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됐죠. 근데 오바마 때 시작했던 첫 번째 미국의 제조업은 첨단 산업이 아니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오바마 재임 기간 동안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던 산업은 셰일입니다. 에너지와 농산품 1차 산업 중심이죠. 셰일 혁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셰일 이글스라는 게 되게 심플한 숫자예요. 셰일을 최고로 하려면 유정을 뚫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굴착 장비를 리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급증되기 시작하고 트럼프에 들어서는 뭘 하냐면요. 기존의 전통 산업의 팸 러스펠트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트럼프의 핵심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관세와 무역 분쟁으로 해체시키는 강력한 수순을 버텨왔던 거죠. 그리고 바이든에 들어와서 프렌드 쇼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신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동맹국가의 연합을 통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자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전략인 것들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숫자로 바라보시면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숫자를 보면 현재 시가총액 지도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명쾌히 해석될 수 있어요. 제조업이 좋아지는 과정인데 제일 먼저 출하량이죠. 생산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강력한 재화의 수요 그리고 공급망의 불안,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제조업 출하량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레벨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력한 재화의 수요가 미국의 제조업의 생산의 확대와 가동률의 확대를 끌고 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중국의 공급망의 교란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규모 설비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의 민간 투자는 더 큰 레벨업을 진행하고 있죠. 투자가 늘어나면 산업재, 뭐 건설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우리나라 소부장 같은 개념들이 수주가 늘어나게 되죠. 수주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한국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네. 거의 진짜 10년 넘게 눌려져 있었던 HD 현대, 두산과 관련한 중공업 기업들, 네. 심지어 하나와 관련된 그룹사들 보면 시가총액이 2-3배가 늘었는데 수주 잔고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뭐죠?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한국의 시가총액의 지도의 변화와 강한 미국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설비 투자가 진행되면 그 다음 사이클은 뭐냐면 고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서비스 경기가 좋아서 서비스 고용 이야기와 임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파란색의 제조업 고용을 보시면 2000년부터 여기입니다. 제조기지가 중국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훨씬 더 큰 제조기지의 이전이 진행되는 이른바 러스트벨트를 만들었죠. 2016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조업의 고용 인구는 이미 과거의 수준의 레벨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넘어온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트를 보세요. 이건 증가율이 아니고요. 레벨입니다. 미국은 건설 지출과 관련한 부분을 연한산으로 환산해서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 관련한 부분에서 제조업 설비 투자가 20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가 나왔어요. 하기야 우리 대표 기업들도 각각 뉴스를 갖고 있잖아요. 뭐 그죠? 네. 무슨 알라바마에 지은 건 예전이고 조지아에 짓고 인디애나에 짓고 뭐 그렇죠. 아리조나에 짓고 뭐 그죠? 되게 슬픈 일은 미국이 리쇼어링 협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거기서 매년 데이터를 내는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했던 나라는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도 유럽도 대만도 아니고요. 한국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강한 수요의 변화들이 나오고 있고 이는 강한 미국과 그에 편승한 국가와 기업 간의 차별화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시면
올해 상반기 7, 8월까지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는 일본, 한국의 코스닥, 네. 그리고 인도,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네. 이 나라의 공통점은 미국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산업으로 보더라도 가장 많이 오른 산업은 두 가지겠죠. 미국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첨단 기업들이나 혹은 중국의 공급망 훼손에 반사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겠죠.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배터리. 2차 전지가 네. 그런 산업들이겠죠. 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변곡점에서 전후의 산업들과 국가들 간의 시가총액을 명확히 가르는 강력한 수요가 나오는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이제 저희 팀 RA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해서 데이터를 다 게더링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IRA에 편입된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의 미국의 투자 금액입니다. 근데 바이든에 집행된 자동차와 반도체 투자가 오바마 트럼프의 시간을 12년을 더한 것보다 많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집행 금액의 지금 10분의 1도 투자가 되지 않았어요.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계획된 금액의 10분의 1도 투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이 다 투자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올해보다 내년에 미국의 투자가 강력한 그림은 상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업종 간의 차별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서를 적고 난 다음에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터졌는데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중국도 전문가시잖아요. 아유, 제가 무슨 전문가니까. 중국에서 공부하시고. 예. 네, 그래도 뭐 제가 깊게 다루진 못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누르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흑백 사진처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미국의 우위가 중국의 약세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 하지만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가 나냐면 전 세계 물동량의 5분의 1, 전 세계 성장 기여도의 3분의 1, 전 세계 산업 생산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죠.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공급망이 중국 중심이었다면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급격히 무너질 경우에는 미국도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심이 되는 세계 장관이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모두가 이제 중국을 향하고 있는 그림인 건데 중국의 대응이 미진하고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15페이지 들여다 보시면 중국이 완성한 정책 퍼즐을 이해해 보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이 퍼즐이 왜 워킹을 안 하는지 왜 작동을 안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소련과 일본이 미국으로 인해서 해체되거나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중기적인 대응 전략의 퍼즐을 맞춰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동맹을 구축하고 군사안보를 간다는 건 미국의 동맹에 대응해서 중국은 뭘 하고 있냐면 커머디티, 결국은 원자재 기반의 국가들이랑 혈맹 구도를 만들고 있는 그게 거예요. 뭐 사우디랑도 지금 그쵸. 굉장히 친하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오일, 가스 생산국이 되자마자 중동,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아세안의 금속, 산업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랑 중국이 혈맹의 구도를 구축하면서 나름의 진영의 논리를 피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수 중심의 전략입니다. 기술 규제를 통해서 통상을 압력하는 건데 그럼 수출의 수요가 조각이 나는 거죠. 이걸 내수로 충당해서 안정적인 그림을 만들고 그게 완성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금융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중국이 금리를 다시 인하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 함정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위안화가 약세로 갈 겁니다. 네. 그럼 중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위안화를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채권의 가장 큰 매수 주체인 일본이 YCC로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 과정에 들어서 있고 중국은 더 적극적인 매도의 주체로 들어서는데 미국의 발행량은 이렇게 많아져 버리는 거죠. 미국 금리가
크게 오르죠. 그렇죠. 지금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결국은 옐런이 중국을 방문했던 핵심 이유는 중국의 이코노미스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미국 국채 때문인 거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보다 가장 앞서 있는 건 반도체보다 금융이에요. 금융이죠. 그래서 중국은 금융시장의 개방을 최대한 늦추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중국의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심에 내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전략이나 중국의 중장기적 전략의 안정적인 내수가 첫 번째 슬로건인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워킹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조각난 수출을 내수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의 디플레이션을 겪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지금 문제가 됐던 이 가운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인데 리번과 다르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리번과 같은 파세 상품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례랑 비교하는 경우도 많은데 딱 한 가지가 전 달라 보여요. 미국과 일본은 정부의 저금리와 확장적인 유동성이 버블을 만들다가 팽창해서 터진 거고요. 중국은 가계부채가 아니라 부동산 디벨로퍼의 부실을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때려잡으면서 나타나는 파열음이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구제금융이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중국이 재정 여력이 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선진국 시각이죠. 저를 잘 보세요. 국유은행입니다. 그리고 국유 부동산 기업이에요. 국유 부동산 기업이 국유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못 갚으면 얘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옳을까요? 어차피 왼손과 오른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민간 디벨로퍼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얘들이 중국 정부는 금리를 인하해서 상업은행의 창구지도를 통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판 구제금융인데 중국이 지금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적극적인 구제금융으로 중국이 큰 환호성을 지를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중국이 급진적인 하락을 통해서 중국이 신용위험의 단상이 되는 일들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나타날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L자형 그림에서 되게 작은 순환적인 그림. 지금 보면 저는 글로벌 IB들의 보고서를 중국 내용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요. 저는 골드만삭스의 내용이 이번에는 저랑 좀 비슷한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흐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국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중국은 그러면 언제 의미 있는 국가가 될 것 같냐라는 건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중국이 의미 있는 국가로서 글로벌 경제 역할론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거슬리겠지만 저는 지금 중국은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되려면 미국이 금융에 대한 위험이나 경기 침체로 빠지는 구간이 중국이 대려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구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중국의 조각난 수출들이 문제가 됐는데 내수를 통해서 경기의 저점을 막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노이즈가 생기는 구간에서 중국이 안정적인 수요 확장을 가져가야 미국 중심으로 옮겨갔던 공급망들이 탈차이나를 하거나 차이나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그렇겠죠. 보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중심국이 딱 이 숫자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2대8 혹은 7대3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게 그 구간의 흐름이 앞으로 1년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아주 불편한 이야기들이 다음 주까지 시장을 덮을 거고 비구이하는 9월 2일 날 300억, 600억 규모가 아니라 7천억 규모죠. 7천억 원의 채권 만기가 도래합니다. 네. 9월 초까지 계속 노이즈가 있겠지만 저는 중국의 구제금융의 방안은 질서 있는 디폴트를 하려는 이런 넌센스한 그림이 이어질 거라고 보면 미국의 하방이 커지는 구간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나오면서 두 국가 중에 한 명이 독점을 하는 구도가 아니라 나름의 균형을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가져가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글로벌 경제에서 공급망의 변화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 이제부터 돈이 되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아니에요. 근데 해요. 이런 배경 설명만 들어도 야 우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또 비즈니스의 기회 같은 것들도 사실 이렇게 쭉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를 하면 비교적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막 단발적으로 오는 뉴스에 막 대응하다 보면 이걸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에 빈자리가 크게 보여요. 꼭 바둑 둘 때 그렇죠. 그러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 책을 제대로 한 것 같고 이제 투자 전략의 본격적인 아이디어의 세계로 한번 빠져봅시다. 네, 첫 번째는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예요. 제가 아까 반성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 그런 겁니다. 애널리스트가 잘 맞춰야겠죠. 근데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주식이란 자산이 왜 재밌냐면요. 제가 좀 서론이 조금 긴데요. 네. 가격이라는 게 나오려면 매수와 매도가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현 가격이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 가치보다 현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혀야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가격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맞지만 시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데이터 그걸 통해서 시장을 설명해야 되는 것들인데 올해 제가 제목부터가 송구한 보고서를 썼었어요. 제가 얼음 위에서의 파티라는 주제로 맞아요. 올해 3월에 보고서를 납니다. 썼습니다. 네. 그때 제가 봤었던 것 이 정도의 수준의 긴축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것 같고 더 높은 레벨대의 금리를 가져가게 되면 침체를 피하기가 힘들 거고 그 과정 내에서 자산 가격의 가격 부담이 심화될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을 뒤집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었던 더 큰 그림으로 시장을 해석해 보니 네.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세상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옳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장을 한번 저랑 같이 업데이트해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긴축을 한다는 건 수요를 부러뜨려 버려서 공급과의 새로운 균형점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실직자로 만들어야 되고요.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리는 게 긴축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되며 공급과의 새로운 균형점을 통해서 물가가 안정되고요. 그 깊이가 침체의 진입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정도의 긴축의 수준이나 각종 선행 지표들을 보면 침체로 빠진 가능성을 보는 게 훨씬 높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체 확률은 이렇게 높았지만 금융시장은 쉽게 빠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나머지 데이터는 어떠냐? 경기 선행지수라는 건 크레딧 위험들이나 장단기 금차나 주가를 통해서 산출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가 이제 경기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경기 선행지표가 이렇게 부러지는데 통상 이렇게 하락하는 개월 수를 보면 한 6에서 9개월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침체로 갑니다. 근데 지금 거의 16개월, 18개월 하락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에 나타나는 징후들은 침체로 가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경기 모멘텀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 대로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설명하기 힘든 일들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오늘 이 그림을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설득시켜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로 인한 시장의 흐름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데요. 이 그림은 심지어는 제가 못 본 그림도 아니고요. 3프로에서도 제가 2년 동안 투자를 할 때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5개의 차트가 있는데 이 5개의 경기 파동 모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되게 중요한 파동들입니다. 저랑 같이 한 번만 보시면서 네. 저 세미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은 이 차트를 아실 텐데요. 익숙해요. 네, 키친 웨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3년짜리 사이클입니다. 이게 전통 경기 사이클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식 채권의 자산 배분을 하는 것들이고요. 경기의 선황과 제조업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 하락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매크로가 높은 긴축을 맞아서 하향되는 사이클이 나온 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네. 거죠. 근데 이 3년짜리 경제의 파동보다
더 상위 파동들이 10년, 20년, 50년짜리 파동입니다. 이 10년짜리, 20년짜리가 투자의 파동이고요. 지금 이게 미국 중심으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50년짜리 파동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트라티브 웨이브 파동인데 이건 최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경제 매크로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두 개가 마이크로 산업입니다. 그럼 산업을 더해서 경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의 EPS는 이 매크로라는 전통 경제 사이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라는 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려우실까 봐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투자는 경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한 엔비디아의 AI 설비나 SK 하이닉스, HBM의 수요의 확대도 경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포스코와 금양의 광산을 투자해서 멀티플과 이익을 높이는 것도 경기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이클은 경기가 아니라 마이크로한 일들의 변화들이 EPS를 결정하는 되게 특이한 사이클이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3년짜리 파동보다 더 상위 파동이 투자와 기술 혁신의 파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소 애매모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파동이고 기업 이익에 더 민감한 건 3년짜리 파동이 아니라 투자의 파동인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시점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제가 왜 100년짜리 그림을 그렸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제가 2층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지금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부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늘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주가와 이익의 하향폭과 경기의 하향폭을 그렸던 건데요. 높아질수록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침체를 간 구간을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긴축을 하면 침체가 나오고 긴축을 하면 침체가 나오고 긴축을 하면 침체가 나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죠. 이게 전통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단 한 번 94년의 긴축은 김 프로님도 이게 기억하실 텐데 94년에 긴축을 지금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1년에 300bp를 넘게 올렸는데 주식시장은 약세장을 가지 않고 침체도 넘어가지 않았고 심지어는 95년 긴축을 이겨내고 2000년 초반 닷컴 버블까지 미국 증시가 올랐죠. 아주 장기간의 초강세장을 만들었어요. 지금과 그때가 아주 유사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이 국제무역의 공생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고 기술 패권을 재정립하는 시기가 그때와 지금이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미국의 제조업과 경기를 보면 금리를 올려서 제조업 지표들이 하향하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구조적인 레벨업입니다. 그게 뭐냐면 프라자합이죠. 보시는 것처럼 프라자합을 하고 일본은 90년부터 잃어버린 30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미국의 수출은 급격히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더 재밌는 건 94년에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누가 망했냐면 첫 번째 남미가 망했죠. 그렇죠. 데킬러 위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위기가 뭐였죠? 한국의 IMF와 네,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였죠. 그리고 러시아였습니까? 소련입니까? 그렇죠. 그 모라토리움 나왔죠. 모라토리움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저금리 환경이 연출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91년 소비에트 연방까지 해체시키면서 글로벌 산유량까지 커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금리의 환경에 유가가 1, 2차 오일 쇼크를 겪고 이때 20불이 깨져서 10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유가죠. 저물가, 저유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규제를 받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유동성을 방출하기 시작하면서 가운데 차트 보시면 노란색이 일본의 소매 판매가 이렇게 큰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매 판매가 뭘 늘렸냐고요? 미국의 일본형 수출을 늘린 거죠. 미국의 긴축에 상관없이 미국의 제조업이 호황의 사이클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과 더 유사한 그림인데 여기에는 진짜 제 별을 한 2개 정도 달고 싶은데요. 80년도 중반에 전 세계에서 반도체 1위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 일본이 넘었어요. 예. 이때 일본의 메모리 업황의 호황이 인텔의 메모리 사업의 철수를 야기할 만큼 일본이 IT, 반도체, 가전, 심지어는 소재, 산업재까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프라자비와 밀 반도체 업종을 통해서 일본의 도시바, 애니시, 미쓰비시 같은 반도체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은 다시 극명하게 올라왔고 2000년 이후에 닷컴 버블의 큰 수혜로 미국의 기업이 독식하고요. 그리고 WTO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지도를 만들죠. 뭐죠? 자신들은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과 설계를 분리하는 지금의 공급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머지 국가를 누르면서 자국의 제조업을 올리다 보니 금리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나머지 국가들의 가시를 되돌리기 시작하면서 자국의 주식시장이 강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아까 투자와 기술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4년, 5년이 지금과 비슷한 이유는 여기 한번 차트를 잘 보시면 94년에 긴축을 해서 경기 선행 지수들이 지금처럼 깨졌고 98년에는 아시아 금융위 이런 거 꺾으면서 또 한 번 꺾어졌죠. 그런데 회색인 미국의 반도체 IT 매출은 주구장창 10년의 상승 사이클을 보입니다. 왜 그랬냐면 IT에서 기술의 첨단 혁신이 벌어지죠. 반도체, PC, 핸드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AI를 그때와 똑같다라고 일축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에 대한 투자들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IT 산업의 시가총액이나 기업 이익의 비중인 것들이죠. 그래서 전통 경기 사이클로 모든 시장을 통칭해서 보면 너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의 상위 파동인 투자와 기술 혁신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림을 보려면 90년도 중반에 미국이 국제무역의 질서를 바꾸는 일들과 관련한 그림을 보면 이 변곡점에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현재의 금융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저유가, 저물가, 저금리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여기에 제가 그렸는데요. WTI를 월간 평균으로 그렸는데 WTI가 20% 하회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유가가 80% 상회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쉽게 꺼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미국이 구소련을 넘어뜨려서 에너지 소재에 관련한 공급망을 조절할 정도의 확고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국가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물가, 고금리를 견뎌야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우측 차트 한번 보실래요? 네. 그리고 보시면 미국의 전략 비축률 제고거든요. 오일 쇼크 수준까지 지금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어요. 네. 나머지 원유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죠. 에너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공급량에서 셰일 기업들이나 자신들의 전략적인 비축류의 군사 안보까지 리스크에 있을 만큼 유가를 통제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도 통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높은 금리, 더 높은 물가의 장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전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시장이 어쨌든 저는 제 나름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게 맞으니까요. 저는 이 위험들은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의 긍정적인 그림을 보지만 35페이지에 보면 은행 대출 태도입니다. 이게 미국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은행이 대출 잘 안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출 되게 타이트하게 한다는 건데 네.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엄격해질까요? 부실 기업들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부실 기업들한테 대출을 회수하고 심지어는 추가 대출이 안 나가겠죠. 그러면 부실 기업을 이야기하는 하이힐드 부도율은 후행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현재 하이힐드의 수준이고요. 점선은 글로벌 대표적인 신평사 무디스의 전망치예요. 미국의 부도율 전망의 고점은요. 올해 3분기가 아니라 내년도 3분기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그러니까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다 되돌리는 건 주가뿐만이 아니라 신용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실 우려가 있는 상업용 부동산들이나 부실 기업들 그리고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은 부실 기업들은 퇴출의 과정을 겪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94년 긴축을 버티지 못한 건 미국의 지역은행이 아니라 신흥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부채 사이클을 미국 중심으로 그린 건데요. 이런 겁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의 가계의 레버리지 문제죠. 그래서 위기를 겪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향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가계부채가 크게 리스크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줄인 부동산 레버리지는 다 고정금리입니다. 예. 미국은 오히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퇴직연금의 일드가 좋아져서 소득이 늘어나는 구도예요. 근데 지금 부채 사이클은 뭐죠? 노란색입니다. 정부 부채죠. 그러면 지난 20년을 보면요. 민간 부채라는 게 파란색 선인데 가계와 기업입니다. 선진국의 민간 부채는 늘었나요? 20년 동안 늘지 않았어요. 늘었던 건 얘밖에 없어요. 얘가 뭐죠? 신흥국의 민간 부채입니다. 신흥국의 민간 부채는 두 가지예요. 뭐죠? 중국의 기업 부채와 동아시아의 가계 부채예요. 한국 포함. 근데 중국의 기업 부채의 핵심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얘가들이 흔들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가계 부채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한국의 개별 업종들이 미국의 공급망에 편승하고 중국 공급망의 해체에 상대적인 수혜를 겪지만 경제와 금융시장의 분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산은 주식에 100% 올인될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계 자산들에 대한 변화는 주식시장에서 개별 업종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해서 투자에 대한 시각들을 크게 넓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결론은 개별 업종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네. 매크로로 시장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로 본다면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미국의 설비 투자 확대들 그리고 기술혁신 사이클과 관련 가는 업종들이 매크로와 상관없는 상대적 우위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서요. 이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매크로보다 더 중요한 상위 파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크로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융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개별 업종과 상관없이 분리하는 전략이 전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자산 배분이랑 투자에 대한 전략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주식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항상 꼭 하시니까요.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보이죠.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이것도 나름의 질서와 합리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와 같은 똑같은 사이클이라도 닷컴 버블로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와 물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제가 매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16배, 18배를 두고 밸류를 보여야 되는데 19배 시장이 18배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16배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미국의 밸류가 지금 버블이나 가열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S&P 500은 하방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19배, 20배면 중국이 지금 딱 10배 정도의 수준에 있거든요. 중국이 여기서 제가 본 L자형 그림의 순환 그림이 맞다면 업사이드가 커 보이진 않지만 중국 주식시장을 위험의 대상으로도 판단하지 않아요. 예. 한국은 어떻게 보여? 한국은 PR,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종으로 한국의 PR의 바닥을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부가치라는 PBR을 많이 보죠. 지금 0.9배입니다. 한 배를 하회하는 시장이 비싸다라는 코스피 이야기. 예,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과 코스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업종에서 투자를 몰빵하시는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시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00%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마켓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크로와 마이크로의 분리를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돈 버는 얘기인데 사실. 네. 네. 매크로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림으로 앞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생략했지만 예. 전통 사이클, 경기 사이클 상위의 파동의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제 투자 기술 혁신인데 투자와 기술 혁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여기에서 개별 업종의 아이디어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투자 사이클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미국의 리쇼어링 협회를 보면 20년을 그림으로 미국의 리쇼어링과 FDI를 통한 투자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 그림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더 큰 확장성을 앞으로 1년 동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해서 고용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투자의 그림이 앞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투자의 그림을 쫓아가다 보면 미국이 이제 제조업과 인프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까지 주택 건설 투자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DM이라는 건 미국, 일본, 유럽이거든요. 얘들의 수주보다 한국이 더 재밌어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미국 애들이 수입하는 한국 기계거든요. 이게 독일과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른 레벨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 파란색 레벨업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산업재 주가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방산업이나 조선업의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이 추세의 그림을 안 바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 내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시가총액의 레벨업이 매크로를 본 게 맞다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관련 업종들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이 좋았지만 내년엔 더 좋아질 개연성이 전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 보이지만 밸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이 많다는 거를 좀 주목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그림 되게 재밌는데 애플이 제일 영리하죠. 전 세계에서 공급망 설계를 제일 잘하는 애들인데 얘들은 16년부터 23년 보면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일본, 한국, 동남아로 설비 이전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은 아마 내년도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겁니다. 근데 TSMC랑 삼성을 보면 되게 좀 다른 그림이 보여요. 삼성이 텍사스에 173억 불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지만 이건 아직 사실상 산만 뜬 거예요. TSMC랑 삼성은 최근에 있었던 설비 투자의 대부분이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대만도 본토에 늘리고요. 삼성전자도 미래공정 중심에서 변화를 본토에서 가져가고 있죠. 그렇죠. 그게 마더 팩토리라는 개념인데 공급망의 안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돈이 되는 투자와 전망을 따졌다면 지금은 공급망의 안정이 첫 번째라는 것들이죠. 이제 그 그림으로 가려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게 소부장이겠죠. 근데 투자 사이클이다 보니까 저는 소부장 중에서 소재 부품보다는 장비의 베타들이 IT에서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지금 높고 그러고 있죠. 그게 이제 IT의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낙관적인 미래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큰 그림의 이야기를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면 지금의 투자는 근데 아쉽지만 중복 투자예요. 설비 투자가 나오는 것들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중국의 공급망을 둔 기업들이 공급망의 우려로 해서 혹은 미국의 규제나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중복 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투자 사이클이 언제 끝나냐면 과열을 견디지 못할 때 끝납니다. 근데 이 차트를 저랑 같이 한번 다 보시면 지금 제 이야기가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엄청 불편하게 들릴 거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먼저 보시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매출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가장 먼저 메모리 반도체가 부러졌고 이제 비메모리도 서버가 아니라 AI 쪽 관련한 부분 말고는 이제 다 부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투자를 이야기하는 장비 구매는 안 부러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 3분기 역대 최고치를 찍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국가를 뜯어보니까 그동안 눌려 있었던 파란색 애들마저도 올라오거든요. 미국, 유럽이죠. 이게 이쪽으로 간 설비의 중복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캐펙스 컷은 주가를 사야 되는 이유지만 얼마나 공급 과잉이 심한지 역사적인 일들의 선례를 남긴 거예요. 근데 그건 빠르면 내년도 연말 비메모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2차 전지 한번 보실래요? 이 파란색이 수요면 좋겠지만 이 파란색은 공급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출하량인데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를 가지고 왔어요. 2차 전지가 쇼티지고 우리가 기술 위에 있는 것도 맞지만 이건 중국이 막혀서예요. 2023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2차 전지는 설비 대비 공급 과잉입니다. 이 구간에서 2025년에 이런 투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8년까지의 주가를 끌고 오고 있지만 28년까지 투자 금액을 다 더하면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절반이에요. 이런 과잉 투자가 나오면 그 다음 사이클은 뭐죠?
공급 과잉 사이클이 맞겠죠. 태양광도 이미 공급 과잉 사이클에 정해져 있어요.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단어를 되게 조심해서 쓰십시오. 주식을 팔거나 좋아 보일 때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중복 투자나 과잉 투자는 반드시 업황에 큰 버블과 과열을 조성하게 됩니다. 정부의 부양 정책으로 중복 투자가 나오거나 공급망의 일시적인 교란으로 공급 투자가 나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부양 정책이랑 지금 미국의 산업 육성 정책이 정말 닮아 보이거든요. 예. 중국이 투자를 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서 투자를 했던 철강, 화학, 조선, LCD 그리고 태양광 이제 2차 전지까지 급진적인 업황의 하락이 공급 과잉 이후에 나타났다는 거죠. 빠르면 제가 투자를 좋게 보고 있지만 빠르면 내년도 4분기는 핵심되는 업종의 순차적인 차이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공급 과잉에 직면한 거를 버티기가 어려울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는 관련 투자자들의 기대했던 이익의 전망치를 되돌리는 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앞에 거를 다 안 들으셨더라도 이 그림을 저랑 같이 보시면요. 제가 아까 3년, 10년, 50년짜리의 큰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하향하고 있지만 그리고 관련 전통 사이클이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와 기술혁신 사이클이 전체 이익을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업종이나 개별 업종들의 극명한 차이가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투자도 순차적인 그림이겠지만 내년도에 공급 과잉으로 가격의 하락의 업황도나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사이클이 끝났을까? 아니요.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산업들의 공급 과잉의 가격 하락이 나오면 첨단 산업의 침투율은 어떻게 될까요? 침투율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겠죠. AI라는 건 지금 서버가 하나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5, 6천만 원까지 내려가야 AI의 핵심이 되는 더 많은 처리 용량, 더 높은 처리 속도, 그리고 더 높은 보안의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구축되게 됩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가격이 제가 중국 데이터는 지난주까지는 봤는데 한국의 리튬 톤당 가격이 6,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중국이 지금 2, 3천만 원 정도. 테슬라가 중국에서 안 팔려서 가격을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LFP 반도체를 탑재해서 미국에 팔면요. IRA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물론 NCN과 차별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예요. 2차 전지 가격이 중국만큼만 내려오면 전기차는 2천만 원짜리 시대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보급이 돼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빌리티 생태계와 자율주행과 관련한 인프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지금과 같은 공급 과잉으로 패널 가격이 여기서 더 하락되게 되면 새로운 전력 인프라 설비는 전통 인프라를 전통 전력 화석 연료를 쓰는 게 더 큰 비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침투율이 높아지는 사이클이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 사이클은 뭐죠? AI와 그린에너지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세상이 나오면요. 저는 생산의 효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영업의 이익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국가와 아닌 국가들의 극명한 차이가 만들어지는 그게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재편해서 닷컴 버블 이후에 침투율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높아졌던 세상과 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술과 통신의 동반 사이클이었거든요. 전 장기 강세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의 그림이 이런 사이클을 두고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장기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놓고 현재 시장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10%라고 이야기하지만 95%가 소외된 장이었어요. 근데 미국도 보면 네. 이게 S&P 500, 코스피 200, CSI 300 중국을 그린 건데요. 파란색이 소수의 주식입니다. 이게 시장을 다 끌고 가고 90%를 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중국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두 국가에는 리커플링이 나옵니다. 미국은 강한 제조업이나 경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양상이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보다 산업재 중심의 다우가 강한 거죠. 중국은 다 같이 빠지니까 이게 리커플링이 된 거죠. 한국은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끝날 건지에 대한 물음이 많거든요. 예. 그럼 이제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 보니까 비관론과 긍정론이 부딪히는 건데요. 시장이 비성적이어 보이냐? 그래 보이지만 근데 전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 몇 %겠는 줄 아십니까? 뭐 한 4%? 3%? 그쵸. 4%? 네. 미국의 단기물 국채 금리가 지금 5%죠. 5%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리가요. 5%의 수익을 확정해 줍니다. MMF 하면 5% 이상 네. 주더라고. 여기다가 조금만 위험을 얹어도 세이프티 에셋이라고 이야기하는 안전자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미국의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도 6% 7%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 주식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이 현금 보유를 단기 채권으로 그렇죠. 막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유럽의 보험사들이나 한국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신들의 부채 대비해서 자신들이 얻어야 될 투자 수익이 4%가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의 국채만 가지고 있어도 아비트리지 한해지 이런 거 안 해도요. 예전에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의 문제가 됐던 상품들의 수익이 4, 5%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보다 높은 레벨대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주식이 좋지만 정말 큰 펜션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안 사고 채권의 발행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위험을 지지 않아도 안전자산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리가 4에서 8%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10%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 2%의 아비트리를 보고 투자하는 건 바보일 겁니다. 그렇죠. 높아진 일드가 시장을 비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고수익이 필요한. 그렇죠. 지금 주식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면 일드 갭으로, 그러니까 금리의 차로 설명을 하면 최소 20-30%의 성장의 기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글로벌하게 20-30%의 성장을 만드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질서 변화예요. 거기에 편승한 산업들의 대규모 돈이 집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나오니 이게 내러티브라는 걸 형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과열과 버블이 공존하는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비이성적인 현상인 것 같지만 금리의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는 이야기고, 제가 우리 친한 펀드 매니저 형님들이나 후배들에게 말하는 건 이 그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도 금리가 만들어 놓은 역설적인 자산 배분의 흐름인 것들이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명운이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과열과 과잉,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안착할 만한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엄청 비싼 종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쉽게 안 꺾일 것 같은 종목들도 보여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불확실한 이야기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시장이 나오는 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고 미국의 빅테크, AI, 챗GPT, 한국의 2차 전지 이런 애들의 어닝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 미래의 성장을 다 끌어당기는 내러티브는 시장의 비성이 아니라 갑자기 높아진 일들로 나타나는 반작용이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요, 이것도 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투자와 미래 사이클을 보면 장기적인 그림인데 너는 그 중간에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는 주도주는 탈락하고 재편하고 압축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여전히 미국, 중국 중심의 성장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와 중국의 안 될 거라는 이야기 쉽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본다. 지금 저희는 2대8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나은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연말에 썼던 보고서 지금 그대로 그냥 업데이트만 해왔는데 FDI예요. 세계로 들어가는 돈을 실물에서 보면 미국, 일본, 인도, 멕시코 이런 애들만 좋아요. 이런 애들은 저는 퇴직연금 투자를 하신다 그래도 한 국가를 보기보다는 환해지 상품을 박스로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것도 되게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도, 멕시코가 그렇게 매력적이어 보여요. 베트남 좋게 보시는데 저는 인도, 멕시코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인 거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별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전해드리면 네.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54페이지 보시면 경기 사이클은 이렇게 촘촘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이나 경기 민감주, 철강 하락 주가들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전체로 보면 이 10년짜리의 투자 사이클과 가장 민감하게 이익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의 성장을 가져가는 애들이 누구냐라는 건데 전 변한 거 없어요. 글로벌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생산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미국의 소비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채를 쌓았고요. 중국의 생산은 수출을 통해서 외환보유고를 쌓았던 거죠. 근데 미국이 이걸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성장은 어떨 거냐. 지금까지의 2, 3년은 미국의 소비가 아니라 미국의 생산과 관련한 업종. 그리고 앞으로 2, 3년에서 눌려있던 애들 중에서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애들. 이제 중국은 쌓아놨던 국부를 해외로 수출하는 소비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경제로 저는 2, 3년 동안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ETF로 제가 요약본 다 가지고 왔는데요. 국가는 아까 보셨던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인프라, 전력, 스마트 여기 관련한 부분의 투자 산업재 업종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이 안에서 우주통신, 방위, 항공까지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산업자동화, 모빌리티가 저는 되게 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주가를 맞추려고 들면 안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이 이렇게 많이 2차 전지에 쏠렸다면 이 장은 쉽게 안 끝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다소의 이탈이 진행되고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에 들어왔던 자금들은 기대 수익률의 일드가 크잖아요. 딴 데 못 간다. 이거 반도체로 커버가 안 됩니다. 계속 성장이 더 돋보이는 지역으로 돌아다닐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까 뭐 말했던 뭐 초전도체 내러티브의 극강이겠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그려볼 만한 게 글로벌리는 산업자동화랑 모빌리티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 가격이 다운될수록 모빌리티의 생태계는 긍정적인 환경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리고 AI 플랫폼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ETF 투자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소형 스몰캡 중심으로 만들어지니 글로벌에 대한 큰 그림의 투자를 같이 맞춰서 가는 전략. 네. 그리고 지금은 투자에 대한 수혜들을 겪어놓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우랑 나스닥, 코스피랑 코스닥이거든요. 균형감을 잘 맞는 포트폴리오가 국내외를 통해서 좀 만들어질 수 있으니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국 투자 이야기를 어쩌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 얘기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투자분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금의 집행기관들이나 고액자산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 제가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담았는데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대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요. 58페이지 보시면 제가 재작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경제 질서를 바꾸면 금융시장의 지도가 바뀔 거다라는 게 과거 20년의 사이클은 되게 특이한 사이클이었어요. 고성장, 저물가였어요. 왜냐면 중국이 디플레이션 저물가를 수출해줬거든요. 그리고 기술의 혁신과 통신의 발달과 운송의 발달들이 유통의 비용을 급격히 줄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성장 저물가, 그건 저금리를 만들었어요. 이건 경제학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기 사이클인 거죠. 네.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는 신용을 늘리게 해줬습니다. 돈을 빌기가 쉬웠고 갚기도 쉬운 세상이었죠. 그래서 자산 가격 전반에 가격 상승이 진행됐고 그리고 신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의 소비를 하게 해주는 게 신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좋았어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끝나 보인다는 거죠. 앞으로의 세상은 중기적인 그림이긴 하나 그리고 순환적인 그림을 보이기는 할 거나 20년 평균을 내버리면 과거보다 낮아진 성장, 과거보다 높아진 물가와 금리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을 소화해야 되는 신용시장이 제가 보는 큰 그림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게 되게 위험한 건 이것 때문입니다. 분자 분모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은 가계자산 부분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전세를 부동산으로 포함한 거거든요. 가계자산의 85%가 부동산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의 GDP의 비중은 나머지 국가들보다 같은 축을 쓸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부동산의 문제들이 일고 있고 고령 인구에 대한 비중도 너무 큰 문제가 돼요. 한국에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태어나시고 40만 명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한국은 지금 전라도 경상도에 웬만한 시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매년. 심각한. 그래서 중국 걱정하고 있으면은 댓글이 그렇게 달려요. 한국이 더 문제라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불편한 논문들이 월드뱅크, IMF, OECD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변하는데 한국의 가계부채, 부동산, 고령화 문제를 가장 중요한 토픽으로 담고 있다는데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고금리가 문제가 됐던 건 항상 금리 인상의 후반기입니다. 여러분 금리를 여기까지 올리면 여기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지만 이건 제약적 수준이 아니에요. 그 금리 인상의 후반기에서 항상 신용의 위험들이 확산이 되고 그걸 뒤흔드는 건 달러의 흐름인데 저는 미국의 상대적인 경기의 우위와 물가의 우위들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적인 우위야 물가의 고물가 상황이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가계 자산 구도가 아주 위험한 환경에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영국, 일본, 미국 모두가 부동산의 위기를 경험하고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 편중이 심해요. 일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한번 보실래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았을 90년도, 때에 가계부채 GDP 대비 규모가 60-70% 사이였어요. 지금 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 대비한 주택가격 지수도 그때보다 높아요. 고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처럼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중국과 일본을 비슷하게 보는 게 아니라 가계자산의 구성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와 주식시장을 분리해서 보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탈세계화라는 건 국제 공급망 중심의 물동량이 줄어드는 경제예요. 그러면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내수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그리고 몇 개의 산업만이 좋은데 몇 개의 산업은 현금 흐름이 계속 좋은데 이 투자가 다 미국에서 진행돼서 미국의 고용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한국은 상위층과 빈곤층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 정부 간의 디커플링이 심해지는데 뭐냐면 정부는 나머지 국가들보다 건전하고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현찰이 늘어나고 있고 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사이클. 이러한 위험을 대면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민을 가든지 혹은 가계자산의 구조적인 변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을 갖다 팔아서 미국의 채권을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융자산이나 내 노후자산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제 개인적인 진심이고 저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과거 일본 사례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일어났던 일은 정부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정부의 부채로 바뀌는 부채의 변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게 지분증권과 부채성 증권이 지분이 주식이에요. 주식이죠. 근데 여러분 일본이 해외 투자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해외 채권 중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해외 투자를 늘렸을 때보다 지금의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요. 한국이 자산 배분을 하기에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달러나 혹은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으로 바꾸는 정상적인 일을 해야 된다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판은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좋네요. 그래서 한 2, 3년 전에 한 사람들이 1%로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고액자산가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미국의 국채인데 채권을 캐피탈 게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금리가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파는 전략이 아니라 일들하고 이야기하는 수익률 레벨대에서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 캐리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일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건 데이터들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일이 나올 가능성 있다면 점진적인 변화와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종목이 가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주식시장과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내에서 나오는 일들을 하나로 일치시키기보다는 저처럼 완벽히 차별화해서 대응에 대한 그림으로 가야 되는 구간이 올해 하반기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던 보고서에 사실 3분의 1도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3분의 1도 이야기 못 드렸는데 그래도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그림의 미국이 주도하는 변곡점에서 지금과 같은 일들이 반복됐고 지금의 시장의 비이성적인 일들도 사실 미국의 숫자로 보면 설명이 가능한 일들도 대부분이고 현재 자본시장에 일어나는 일들도 비합리적인 일들도 나름의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의 변화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적었는데 상당히 난이도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조심스럽냐면요. 틀릴까가 아니라 저는 2달 동안 진짜 큰 고민을 해서 쓴 보고서인데 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고 저랑 다른 생각들을 돌리기 위해서 가격한 표현도 썼고 중간중간에 완곡한 표현의 문제들도 있는 걸 압니다. 근데 제 나름의 소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하는 거라서 중간에 요즘 애널리스트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 이야기가 혹시나 불편하시거나 그렇게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공감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앞으로 좀 많이 찾았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뭐 애널리스트라는 게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투자 전략을 다루는 분들이라는 건 뭐 1년에도 몇 번씩 뷰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업종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될 우리 박석중 부장을 비롯한 업계에 있는 후배들의 운명이니까. 그럼요.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있죠. 이제 막판에 얘기했던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동산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그 프로에 나오신 어떤 분이 얘기를 해도 이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저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아주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맥락상 새로운 변화된 세상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 전략의 변화 그리고 또 정말 시쳇말로 얘기하는 우리 것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지금은 조금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환율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1달러에 1,000원 정도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1,300원대 환율이 이게 정상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냥 달러 자산을 계속 캐리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환율의 변화가 예를 들면 지금 단타를 친다든지 뭐 지금 사가지고 3개월 있다 쓸 그게 아니라 계속 달러 자산을 갖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환율은 또 그 나머지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그것만 배제해 놓고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자산의 확정부 수익률이 5 플러스 알파 6, 7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펀더멘탈이 수반되지 않은 위험 자산에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랄까 그런 것들이 역대급으로 고양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혹은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으시나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을 거래하면서 그런 게 다 투영돼서 하고 있는데 잘 알고 판단하시고 주체가 돼서 판단하시는 분들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래 누가 그런 거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저는 박석중 부장을 모실 때마다 이 풀리포트를 나름대로는 한 번씩 읽어보고 오는데 아까 30%도 얘기 못했다고 하니까
사실 진행자로서는 좀 죄송한 생각이 아유 들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그렇죠. 항상.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조금 업데이트할 생각이 들거나 그런 기회를 갖고 싶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과 장소와 채널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올해도 사실 이제 8월이 다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4달이 꼭 남았죠. 9월, 10월,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사실 또 9월 하순에는 굉장히 긴 연휴가 예정이 돼 있고 또 연말에는 또 여러분 뭐 다 매년 경험하시겠지만 또 경제나 금융시장 본질적인 거 외적인 거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정말 리얼하게 우리가 투자할 시간은 한 3개월 남짓 남아있는 2023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부진하셨던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회복의 가능성을 좀 보시고 지금까지 퍼포먼스가 좋았던 분들은 또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신한투자증권이 되셨죠? 참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투자전략부서장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